이렇게 우리의 말과 글을 지켜서 나라를 되찾으려는 노력들, 그 땀방울이 서린 공간들이 있습니다. 한 번씩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함께 읽고 또 기억하고 싶은 그 시대의 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허이 후배부터 추천해 주실까요? 예, 제가 갖고 온 책은 작은 책인데요. 어머, 이게 무슨 책인가요? 한국어로 쓰인 것 같지가 않은데요. 예. 일본 책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일본 책이에요. 김사량 작가의 빗속으로라는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 작품집입니다. 김사량. 예, 김사량이요. 우리나라 네, 분이시네요? 조선인. 근데 이 책은 완전 일본 책인데요? 맞아요. 근데 조선인 작가가 일본어로 소설을 쓴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혹시 시청자분께서는 아니 3.1운동 얘기하는데 왜 우리 말과 글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요. 일본어 작품을 갖고 왔냐라고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작품을 김사량 작가가 쓴 게 1939년 10월입니다. 일본 문예지에 발표가 돼요. 근데 1939년 11월, 그러니까 이 작품이 발표되고 한 달 뒤에 혹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맞히고 싶다. 아까 얘기했던 창씨 개명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말하자면 창씨 개명이 일어난 후에 과연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될까, 그 전사처럼 보이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주인공은 남이라는 성으로 나오는 남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묘한 학생을 한 명 만나게 돼요. 야마다 하루라는 이름을 가진 학생인데, 이 학생이 반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비하하는 말인데요. 엄마가 조선인이고요. 아빠가 그 일본인인 거예요. 이 야마다 하루라고 하는 아이는 자기의 정체성을 계속 부정합니다. 나는 조선인 아니다. 나는 일본인이다. 라고 끊임없이 얘기해요.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이 학생이 계속 차별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해요. 그걸 이제 알아봐 주는 사람이 이 남이라는 선생님이고요. 근데 이 남 자체도 되게 좀 분열적인 게 뭐냐면, 남이 일본어로 미남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자기를 남으로 소개하진 않고 학생들이 그냥 미나미 선생님이라고 부르니까 그냥 그걸 묵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일본에서는 그냥 일본인인 척하는 게 실은 편할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 작품 후반에 가면 자기를 그냥 남이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작품이 어떻게 보면 일본어로 글을 썼지만 일본 내에서, 그리고 일본어를 말을 하는 동시에 어떻게 그 안에서 차별적인 행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가, 그런 양상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저 작품 속의 인물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하고 그렇습니다. 저 작가가 저 언어를 선택해서 쓴 글의 맥락하고 이렇게 맞아요. 연결이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김사량은 왜 일본어로 글을 썼냐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 조선인들의 어떤 힘든 처지,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가를 저 내지인들에게 얘기하지 않으면 어떤 내부적인 개혁이나 그들의 어떤 인식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일본어로 글을 쓰는 어떤 위험을 감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자기의 행태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피에 흐르는 전통과 남의 말 사이에서 흔들리는 손에 의해서 내가 작품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본어로 글을 쓴다는 거에 대한 위험도 인지를 하고 있던 아주 명석한 작가였습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 보면 되게 굳으신 분들 많이 보게 되는데, 이분은 또 나름의 방법으로 일본 쪽에 이제 우리의 상황을 표현한 거잖아요. 되게 현명하신 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조선어로만 글을 쓰면 그게 말하자면 독립의 어떤 길을 간 것이고, 일본어로 만약 글을 쓴 작품이 있다면 그건 우리는 배워서는 안 되는, 읽어서는 안 되는 어떤 작품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조선어로 글을 썼다 해도 거기에는 친일적인 요소들이 담겨 있는 작품이 있고요. 일본어로 글을 썼지만 거기에는 조선인의 현실 인식, 일본에 대한 비판이 가감없이 들어있는 작품도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자, 이번에는 조한성 작가님은 어떤 책을 추천해 주실까요? 책 만세열전에 나왔던 그 시문이 쓴 그 그날이 오면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시문은 아까 허위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집도 부유하고요. 공부도 되게 잘했어요. 경성고등보통학교라는 수재들만 다니는 학교에 갔고요. 그런데 이 자기를 둘러싸이는 환경은 굉장히 친일적이었어요. 두 형이 다 친일을 했고요. 자기 첫 번째 부인은 친일파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이 3.1 운동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냥 편안하게 살면서 그 고급스러운 삶을 살 수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3.1 운동이 이 사람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이분을. 그래서 3.1 운동 끝난 다음에 1년 동안 투옥 생활을 하다가 만주로 건너가서 그 이회영 선생님 만나가지고 같이 독립운동 하려고 막 하고요. 박헌영 선생하고도 같이 이제 동창생이었잖아요. 같이 만나서 뭐 독립운동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이제 글을 쓰는데 그 글을 쓰는데 그 글의 내용이 다 일본이 허용하기 힘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무슨 연재를 하면 다 방해를 받아서 연재가 중단된다거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죠. 그렇게 되다가 그날이 오면이라는 걸 쓰게 됐는데 이 그날이 오면도 사실은 출판을 끝까지 못하는 시집이 됩니다. 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소 숨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박태근 북벤 어떤 책 추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추천하는 책은요. 네. 파리의 독립운동가 서영혜라는 책입니다. 독립운동가예요? 그러면은 글을 쓰시는 분이 아니고 문인이자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이 서영혜는 17살 때 부산에서 3.1 만세운동에 참여합니다. 소위 만세운동 세대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인데 이후에 상해에 건너갔다가 프랑스로 가서 유학을 해요. 그곳에서 말과 글을 배웁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아서요. 고려통신사라는 작은 언론사도 만들어요.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임정에서 정식으로 재불 외무위원 이런 식으로 이제 추대도 받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자신의 활동을 굉장히 다채롭게 펼칩니다. 소설도 펴냈어요. 어느 한국인의 삶이라는 소설인데 그 소설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부에서는 한반도의 역사 전체를 다룹니다. 4200년의 역사를 다루고요. 2부에서는 그 주인공 인물을 통해서 이 조선의 문화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요. 3부는 여러 국제 정세 속에서 그 인물이 어떤 식으로 독립운동을 펼쳤는지 결국 그 인물은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 한국에 들어와서 조선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당시에 프랑스어로 썼고요. 이게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금세 5세, 지금도 5세 찍기가 쉽지 않거든요. 찍혔고 당시 이제 파리 최고위층에게도 그 책이 전달이 돼서 읽혔다고 하고요. 뭐 1930년대 또 독립 직후에 이 프랑스의 여러 언론들은 서영혜를 통해서 이 조선의 이후 전망들, 계획들 이런 것들을 듣기도 했는데 그런 인터뷰라든지 서영혜 씨가 그 당시에 기고했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비평들 이런 것들도 이 책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 만세열전에도 나오는 윤치호와도 네. 또 비교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윤치호도 영어로 일기를 계속 썼거든요. 그러니까 윤치호의 일기와 또 서영혜의 일기를 비교하는 것도 좀 흥미롭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나 보상받지 못한 삶인가. 이에 대해 정의는 분노해야 하리라. 얼마나 급하게 꺼진 빛인가. 인류는 이를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범죄 행위들을 벌해야 하는 것은 바로 문명사회 전체다. 억압하는 일본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은 바로 인류 전체다. 자, 이번에는 신현식 감독님의 추천책 들어보겠습니다. 예, 전 윤동주 시인이 너무나 사랑했던 백석 시인의 사슴이라는 시집입니다. 그 동주의 초반에 영화에 묘사가 되는데 그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저기 너무나도 큰 히트를 쳤던 백석 시인의 시집이었고, 윤동주 시인이 사실 이제 평생 그 시인이고 싶었을 때 저렇게 사슴처럼 시집을 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게 한정본이었고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았어요. 사실 윤동주 시인도 본인 시집을 그렇게 내고 싶어 했었어요. 그리고 시 자체도 영향을 사실 굉장히 많이 받은 시인데 한국 시인의 어떤 그 방향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후세 뭐 윤동주 시인한테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영향을 많이 끼쳤던, 그러니까 한국말로 노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이제 또 시인들한테 영향을 끼쳤던 작품이어서 골라봤습니다. 백석 시인하고 윤동주 시인은 만날 수가 없었을까요? 뭐 그런 기록은 못 봤는데요. 저는 마주쳤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뭐 워낙 유명한 시인이었고 백석은 뭐 사실 옛날에 서울의 어떤 동선이란 게 거의 대부분 옥인동에 하숙 살고 종로에서 참새구이 먹고 명동에서 맥주 먹는 패턴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가능성은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근데 그 영화에 묘사한 것처럼 정지용 시인 댁에 간 기록은 있는데 그 백석 시인 만난 기록은 사실 왠지 저는 마주쳤을 것 같긴 해요. 한 번쯤은 마주치지 않았을까. 윤동주 시인이 말은 못 붙였겠지만 저 사람 백석이야 이러면서 이런 혹시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은 해봅니다. 윤동주 시인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래요? 뭐 이런 전반적인 생각으로 동주도 만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왜 하필 윤동주였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 이제 연출을 하시던 이제 이준익 감독님과 저하고 이제 약간씩 다른 부분은 있죠. 이제 좀 더 감독님은 정치적인 맥락을 더 관심 있어졌고 저는 이제 제가 글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글을 쓰는 작가로서 창작자의 개인의 삶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지만 공통적으로는 윤동주 씨는 결국 이렇게 청년으로 태어나서 청년으로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사실 그분이 특별한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날에 늘 저는 이제 3.1절이나 이런 날에 자주 불려가고 윤동주 시인에 관련된 영화를 만들었다는 걸로 이렇게 늘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정말 그분이 이런 그 단로화를 본인이 살아생전에 원하셨을까는 사실 참 의문이에요. 정말 그러게요. 평생 시인으로 태어나서 시인으로 살고자 했던 분이거든요. 거의 저는 약간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생각하자면은 이분이 일찍 안 돌아가시고 살아 계셨어도 뭐 협회장이나 이런 거를 하셨을 것 같진 않아요. 정말 그냥 오직 갖고 싶었던 타이틀은 시인. 정말 그 시대에 원했던 그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목소리를 내는 시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었는데 그걸 결국에 못하고 돌아가셨잖아요.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100년 뒤에 그 시기를 살았던 이제 청춘들과 지금 청춘들을 비교했을 때 많은 거를 시사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